1971년 8월 10일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빗속을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깨진 양동이와 빈 밥그릇.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도 없이 살라면서 세금은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시작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물에서 흙맛이 나서 못 먹겠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광주대단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청계천 판자촌에 불도저가 들이닥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눈을 떴을 땐 이미 우리 집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내민 건 이주권이라 적힌 빨간 딱지 한 장. 번듯한 집을 준다는 말에 우린 그걸 믿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려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2시간을 달렸습니다. 옆에 앉은 막내는 배멀미에 토하고 큰애는 겁에 질려 제 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그들이 말한 광주대단지. 내리라는 소리에 뛰어내려 본 땅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민둥산 비탈이었습니다. 어디 집이 있습니까? 구청 직원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저 위를 가리켰습니다. 산 중턱에 펄럭이는 까만 천막들. 저게 우리가 살 집이란 말입니까? 대답 대신 돌아온 건 다음 차오니까 비키라는 고함이었습니다. 짐을 풀어놓고 올라간 천막 앞에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듯한 낡은 천막 하나, 그 밑엔 얇은 루핑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이 펄럭이며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게 집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집입니까? 옆 천막에선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비탈 여기저기 똑같은 천막들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무교동에서, 종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천막 안은 영하였습니다. 루핑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옷가지를 구겨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떨며 울고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광주대단지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고 천막 밖을 나섰을 때 보이는 건 끝없는 황무지뿐이었습니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깃줄 하나 들어오지 않은 땅. 화장실이 어디냐 물었더니 산 아래 판자로 대충 둘러친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20가구가 함께 써야 하는 공동 변소였습니다. 천막 안 공간은 겨우 서너 평. 그나마 반은 짐을 쌓아두니 사람이 누울 자리는 2평도 채 안 되었습니다. 밤이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 셋이 서로 겹쳐 누워야 했습니다. 누가 뒤척이면 모두가 깼고 아이가 오줌을 싸면 그 냄새를 온 식구가 맡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루핑지 지붕은 비만 오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첫 비가 내린 날 저는 집 안 여기저기에 양동이며 대야를 받쳐놓고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그래도 이불은 다 젖었고 옷가지도 흥건했습니다. 말릴 곳도 마땅찮아 젖은 이불을 천막 밖 바위에 널었지만 해가 제대로 들지 않는 산그늘이라
며칠씩 눅눅한 채로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해가 지면 캄캄했습니다. 호롱불을 켜면 그 흐름이 천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기침을 했고 눈은 따갑다며 비볐습니다. 밥을 짓자니 연탄조차 구하기 어려워 나뭇가지를 주워다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웃 천막에서도 하나둘 연기가 올랐습니다. 산비탈 전체가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여름이 오자 더위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천막 안은 찜통이 되었고 루핑지에서 나는 역한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파리와 모기떼가 들끓었습니다. 아이들 몸엔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했고 긁어대는 바람에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약 살 돈도 없어 된장을 발라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밤이면 천막 밖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천막 구석에 뱀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깨웠고 그가 막대기로 쫓아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뱀이 아이들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0.5평의 사치도 누리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으로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무릎 꿇린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씻을 물도 빨래할 물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선 물차를 보낸다 했지만 하루 한 번 오는 물차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도착하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양동이 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서로 밀치고 싸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물차가 오기 전에 공동 우물 앞에 먼저 가야 했습니다. 물지개를 메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우물까지는 1시간 거리. 도착하면 이미 30명은 줄 서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옆 사람과 말을 섞었습니다. 어제는 아이가 물 달라고 울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여자,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쳐 물도 못 먹고 누워 있다는 여자.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말을 주고받다 보면 차례가 왔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은 맑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라앉혀도 누런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동이를 가득 채워 물지개에 얹었습니다. 어깨에 매는 순간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20kg은 좋게 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한 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어깨가 파고들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중간에 쉬려고 물지개를 내려놓으면 다시 매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냥 참고 올라가는 게 나았습니다. 천막에 도착하면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얻어온 물 2동이. 그게 우리 식구 5이 하루 쓸 물 전부였습니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얼굴 한 번 씻으면 끝이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강가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다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물을 아껴야 한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달래야 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무슨 죄입니까? 물 한 모금 마음껏 마시게 해주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양동이를 내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은 금세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천막 지붕의 루핑지를 타고 내려오며 검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버릴 순 없었습니다. 가라앉혀서라도 써야 했습니다. 그 길을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그 물로 지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물을 떠다 놓으면 밤새 가라앉혔습니다. 백반을 한 숟가락 풀어 넣으면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라앉혀도 물은 누렇게 흐렸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휘휘 저으면 바닥에 진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물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을 물조차 아까워 대충 헹구고 솥에 앉혔습니다. 불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해달라고. 밥이 익어가는 동안 저는 부엌 앞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씻을 물이 없어 며칠째 손도 제대로 못 씻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래기국에 밥 한 공기씩, 반찬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하지만 막내가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물에서 흙맛이 나서 못 먹겠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큰애가 동생을 째려보며 먹으라고 윽박질렀지만 막내는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정말 흙맛이 나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는 고픈데 밥을 못 먹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느껴지는 거친 식감. 정말 흙맛이 났습니다. 쌀알 사이로 씹히는 모래 같은 것. 물에 섞인 진흙이 밥에 그대로 배어든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는 엄마. 흙맛 나는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애가 동생을 다독이는 소리,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 저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시 나가서 아이들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엄마가 불어줄게. 그럼 덜 흙맛 나. 아이는 울먹이며 입을 벌렸습니다. 밥알을 삼킬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걸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재운 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물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누런 진흙. 내일도 이 물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 날도 그 흙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그 맛이 입안에 도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한 흙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치욕이었고 분노였고 그럼에도 살아야 했던 우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지독한 가뭄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동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고 물차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물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줄은 산 아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도 이미 50명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목말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입술이 터져 피가 맺히고 혀가 바짝 말랐어도 참았습니다. 제 입술도 갈라져 말을 할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메말라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는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물 한 바가지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밥을 지을 물도 없어 그냥 쌀을 볶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바스러지는 마른 쌀알. 물 없이 삼키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은 쌀알을 입에 물고도 삼키지 못해 뱉어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수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것을 만들어 산 아래 병원까지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물도 없어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매일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파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발 비 한 방울만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밤마다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리에 모두들 양동이며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끌어모아 밖에 내놓았습니다.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빗물. 그 차가운 감촉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아이들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빗물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천막 지붕의 루핑지를 타고 내려온 물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양동이의 고인 물도 누렇게 흐렸습니다. 그래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가라앉혔습니다. 하룻밤을 기다렸지만 물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그 물로 또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간절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증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땅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재산세의 주민세까지. 천막 하나 치고 사는 우리에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남편이 고지서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세금 고지서를 손에 쥐고 분노했습니다. 천막 앞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쫓겨나서 이 황무지에 버려진 게 우리 잘못입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곳에서 무슨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처음엔 몇십 명이던 사람들이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위쪽 천막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저도 아이들 손을 잡고 그 무리에 섰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살 권리가 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맞다. 우리도 사람이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산을 울리는 함성이었습니다. 8월 10일이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팻말을, 깨진 양동이를, 루핑지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 한 방울 없는 빈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물 한 모금 얻기 위해 죽어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옆에 선 아주머니는 깨진 밥그릇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해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도 없이 살라고 하면서 세금은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밀고 밀리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빗속에 비명이 섞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도 인간이라고 소리치는 그 절규를. 그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버텼습니다. 결국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물을 공급하겠다고, 도로를 내겠다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우리의 외침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8.10 광주대단지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에는 폭동이라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시위가 끝나고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겨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이제 물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라며 내밀었습니다. 시래기국이었습니다. 명태 대가리 하나 들어가지 않은 맹물 같은 국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양하려 하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끼리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도 아이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 식구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국을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밥알 하나 없는 맹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꼈는지 천천히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광주대단지에서 우리를 지탱한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힘든 처지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물 한 동이를 함께 나눠 쓰고
쌀 한 줌을 서로 빌려주고 아이가 아프면 함께 걱정해주던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산길을 오를 때 중간에서 쉬고 있으면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운다는 소리가 들리면 옆집에서 감자 한 개라도 삶아 넘겨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우물가에서 만나면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들. 하지만 모두들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살았다는 안도감.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는 마음. 그게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김씨네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물을 길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파 누워 있어 할머니가 물을 져야 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물지개를 지고 비틀거리며 오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제 물동이에서 물을 퍼다 할머니 동이에 부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고맙소, 살아야지, 살아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지.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천막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연민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함께 나눴습니다. 구슬 하나, 딱지 한 장도 소중히 나눠 가졌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 때 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 시절 나눴던 정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도 피어난 연꽃 같은 마음들. 그게 광주 대단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그분들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은 그때 그 광주 대단지입니다. 천막 치던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물지개 지고 걷던 그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때를, 어깨에 물지개 자국이 파이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던 그 시절을, 누런 물을 밤새 가라앉히며 제발 조금만 더 맑아지라고 빌던 그 간절함을, 손주가 물을 흘리면 무심코 아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손주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뭐가 아까우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멈춥니다. 이 아이에게 흙만 나는 밥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새벽 우물가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하던 아주머니들. 물 한 동이를 나눠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다독이던 그 손길들. 지금은 다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분이나 얼마나 되실까요? 막내는 지금 미국에 삽니다.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제가 밥에서 흙만 난다고 투정 부린 거 기억하세요? 아이는 웃으며 말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아이는 모릅니다. 큰애는 그때 일을 잘 기억합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오시던 거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동생한테 밥 먹이려고 불어주시던 엄마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물을 드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입술에 대드렸을 때 그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 물 참 맑소. 그때 우리가 마시던 물 생각나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맑은 물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시절을 견뎌낸 건 물 때문이 아니었다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지만 우리를 지탱한 건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 없다는 엄마의 본능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흙만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천막이 찢어지고 비가 새도 버텼습니다. 물 한 동이를 위해 심리길을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그 시절을 견뎌낸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물을 마실 때면 그때의 흙맛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족이 생명을 지켜낸 치열한 전쟁의 흔적입니다. 흙맛은 잊었어도 그 시절은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은 그때 그 광주대단지입니다. 천막 치던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물지개 지고 걷던 그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때를, 어깨에 물지개 자국이 파이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던 그 시절을, 누런 물을 밤새 가라앉히며 제발 조금만 더 맑아지라고 빌던 그 간절함을, 손주가 물을 흘리면 무심코 아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손주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뭐가 아까우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멈춥니다. 이 아이에게 흙만 나는 밥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새벽 우물가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하던 아주머니들, 물 한 동이를 나눠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다독이던 그 손길들, 지금은 다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분이나 얼마나 되실까요? 막내는 지금 미국에 삽니다.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제가 밥에서 흙만 난다고 투정 부린 거 기억하세요? 아이는 웃으며 말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아이는 모릅니다. 큰애는 그때 일을 잘 기억합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오시던 거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동생한테 밥 먹이려고 불어주시던 엄마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물을 드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입술에 대드렸을 때 그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 물 참 맑소. 그때 우리가 마시던 물 생각나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맑은 물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시절을 견뎌낸 건 물 때문이 아니었다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지만 우리를 지탱한 건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 없다는 엄마의 본능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흙만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천막이 찢어지고 비가 새도 버텼습니다. 물 한 동이를 위해 심리길을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그 시절을 견뎌낸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물을 마실 때면 그때의 흙맛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족이 생명을 지켜낸 치열한 전쟁의 흔적입니다. 흙맛은 잊었어도 그 시절은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오늘도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습니다. 쏟아지는 맑은 물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 물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것에, 손주들이 흙만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하지만 이 물 한 방울에도 우리의 눈물이 섞여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맑은 물 뒤에는 물지개를 지고 산길을 오르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것을, 흙만 나는 밥을 먹으며 참았던 아이들의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을, 광주대단지는 이제 성남이 되었습니다. 천막은 아파트가 되었고 흙길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여전히 우리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위해 걸었던 그 길이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물 한 모금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낸 이유이니까요. 당신들도 함께 걸어온 그 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 한 모금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에게